SK 주식회사가 LG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SK 주식회사는 다시 잔여 지분 19.6%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채권단이 보유한 잔여 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29.4%를 최 회장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정거래법 23조의 2 제1항 제2호의 회사 기회 유용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최 회장에게 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담합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으로 말해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했고 어떠한 위법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그냥 멀쩡한 그 기업과 기업인을 흠집내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 문제는 전형적인 회사법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SK 실트론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2017년 1월에 SK 주식회사가 LG 주식회사가 보유한 LG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SK는 이 웨이퍼 관련 기업인 이 부분이 부족했고 LG 쪽에서는 이게 남아 돌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에 가서 SK 주식회사는 다시 KTB PE가 보유한 잔여 지분 19.6%를 다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7년 1월에 인수할 때는 총 6,200억이 들었는데 4월에 다시 2,535억을 추가로 들여서 총 70% 이상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채권단이 보유한 잔여 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잔여 지분이라는 것은 WS 파트너십, 요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었고요. 또 워머신 제7차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들을 우리 최태원 회장께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9.4%가 되겠습니다. 11월이 되었는데 경제개혁연대가 최태원 회장님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2018년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K 주식회사 현장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3년이 지나서 2021년 9월 달에 공정위가 최태원 회장 제재 의견을 에 관한 심사 보고서를 SK 주식회사에다 발송을 하고 지난주 2011년 12월 15일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전원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이 결과는 2012년 12월 22일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공정위에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충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SK가 LG로부터 LG 실트론 지분 51% 18,139원 구주가 됐습니다. 주식으로 말해서 총 6,200억 원의 인수를 했고요. SK는 또 잔여 지분 49% 중에 사모펀드 KTB 프라이빗 이퀴티가 보유한 지분 19.6%를 2,535억 원에 추가 인수했고요. 이렇게 인수했을 때 이번에는 주가가 조금 낮았는데 아까는 18,139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871원으로 주가가 30%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경영권이 인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약 30% 저렴한 가격인 12,871원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SK는 이제 이로써 지분 70.6%를 확보하게 돼서 주주총회 특별기리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남은 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S 파트너십하고 워머신 제7차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통합 29.4%를 최 회장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회사와 SK 주식회사와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 동시에 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수익 스와프라는 것이 우리 보통 TRS라고 하는데, 이건 소위 말하면 외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최태원 회장께서 2,250억 원을 들여서 그 잔여 지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주식의 명의는 채권단이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나 수익은 매수자, 즉 최태원 회장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내는 거는 뭐냐? 그 고정 약정 수수료입니다. 이 말하자면 고정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주식에 대한 명의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자는 계속 채권단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는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에 그 의결권이라든지 뭐 기타 주주로서의 권리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게 되고, 이익과 손해도 최태원 회장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RS인데, 돈이 없을 때 외상으로 일단 인수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아까 그 잔여 지분 19.6% 추가 인수할 때 이것도 TRS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SK도 뭐 자금이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제 6,200억 원에 인수할 때 이때는 현금으로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19.6% 인수할 때는 이것도 TRS 거래로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SK 주식회사가 고의로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두 번째 인수할 때는 30% 할인한 가격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더 싼 가격에 100%를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사익을 위해서 70.6%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최 회장이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추후 지분 가치 상승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게 유도를 했다라고 이 경제개혁연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법 2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금지하는 회사 기회 유용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이제 작년에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공정거래법은 법조문은 47조가 되겠습니다. 47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은 2017년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현행이죠. 아직 지금 신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2항 제 23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경제개혁연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최 회장은 SK 실토론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SK 주식회사의 이사 겸 그룹 총수로서 SK 실토론 인수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고 그 결정을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에 얻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도체도 굉장히 호황이어서 SK그룹 계열사인 SK하이닉스와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이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래서 이 사업 기회를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원회의 심사보고서, 이게 이제 검찰 공소장 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회의는 1심 재판격이죠. 1심 재판격인데, 이 보고서를 상정한 공정위 사무처 역시 최 회장에게 회사 기회 유용 법리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K 주식회사 입장은 뭐냐면, LG 실토론은 삼성전자 등 매수자 우위의 웨이프 시장이다. 그래서 이 지금 웨이프 시장에서 하도 많은 웨이퍼 생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LG 실토론은 그렇게 큰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글로벌 5위 업체에 불과하고 이게 과연 성공할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 LG라든지 KTB 프라이빗 이퀴티라든 또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로 대주주단은 지분 매각에 부심하다가 2017년 4월 29.4% 지분 매각을 위해 일간지 등의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기업인 SK실트론 주요 주주로서 만약에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면 이사회 의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기타 비상무이사 이런 것을 한 자리 달라라고 틀림없이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30% 갖고 있는 주주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석을 요구하고, 이는 그 그룹 주축의 하나인 SK 하이닉스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이 2017년 4월 실트론 지분을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할 당시 중국 업체 한 곳이 역시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사면 되지 않느냐? 지주회사 체제였기 때문에 하이닉스, 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들도 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K주는 보고펀드 측, 즉 우리은행 등 10개의 채권단으로부터 이전된 29.4% 지분은 처음부터 인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LG 보유 지분 51%를 인수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6,200하고 또 이제 TSR 거래로 2,535억을 또 소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SK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부분을 소진하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지주회사는 투자회사거든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것저것 그 해에 사야 할 회사 사고 기술을 가진 좋은 회사를 사는 이런 역할이 지주회사 역할인데, 이미 갖고 있는 현금을 대부분 소진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지배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30%를 더 인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SK 주식회사는 실제로 불필요한 투자를 아껴서 2017년 7월에 글로벌 물류회사 ERS 지분 인수와 또 이듬해 SK 바이오팜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창출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ERS에 4,9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1%를 확보했는데, 이것을 2020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6.4%를 매각해서 약 반 정도를 매각했는데 4,700억 원에 매각해서 큰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그러니까 4,900억 원을 11% 인수해가지고 거의 반 정도 팔아서 4,700억을 벌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특별결의를 충족한 지분만을 인수하는 것이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노린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제개혁연대 주장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한 모든 플레이어가 최 회장에게 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담합했다는 아주 좀 비현실적인 가정하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 말해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했고 어떠한 위법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 제23조 2 1항 제1호 유사 사례는 없었는가?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 1년 전인 2016년 대만의 홍하이 그룹과 고타이밍 회장이 일본전자의 샤프를 인수를 했는데, 이때 공동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양국 경쟁당국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총수가 인수했는데 아무런 문제를 제공하지 않고, 대만에서도 일본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2017년 SK실트론이 인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21년 금년입니다. 6월에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세계적인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로봇계로 알려진 사족 보행 로봇하고 스팟, 그리고 두족짜리 직립보행, 발 2개인 직립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한 아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 기업입니다. 이것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개혁연대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것을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사재를 들여서 2,490억 원을 출연을 해서 지분 20%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히 총수로서는 다른 투자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미리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주 유효적절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법률 규정은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라는 조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문에 1항 2호를 보면 2호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에 상당히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문제를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행위 주체는 회사가 돼야 됩니다. 즉 SK 주식회사가 제공을 했어야 된다는 거고 행위 대상은 특수관계인 바로 최태원 회장이 되겠습니다. 객체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계획이고 행위 유형은 제공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맞아떨어지느냐? 이제 형사법적인 문제는 그 구성요건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구성요건이 정확하게 맞아야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이 구성요건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그거는 재형법정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행위 주체는 SK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냐? 우리은행 등 채권단입니다. 보고펀드입니다. 보고펀드에서 부터 29.4%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증권하고 하나투자증권으로부터 29.4%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체부터 틀린 거죠. 그 사업기회를 주는 게 누구냐? 사업기회를 주는 게 회사가 줘야 되는데 SK 주식회사가 줘야 되는데 SK 주식회사가 준 게 아니고 삼성증권하고 우리 투자증권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 대상은 행위 주체와 특수관계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펀드 아까 채권단의 특수관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구냐? 최태원 회장은 SK의 특수관계인이죠.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객체는 사업기회, 이익이 될 사업기회여야 합니다. 근데 지분을 산 거죠. 지분을 산 것이 과연 사업기회에 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분이라는 건 주식인데 주식은 샀다가 뭐 그게 항상 이익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될 수 있겠죠. 이건 항상 회사의 가치는 수시로 변하고 지분 투자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고발인의 주장은 실제로 주식 인수 1년 후인 2018년 SK 실토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3,462억 원 또 3,804억 원으로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187%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 측 주장을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면 당시 반도체 및 웨이퍼 산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7년 전후로 해서 각종 국제협회는 웨이퍼 산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018년에서 2019년 반도체 산업 하락 국면에서 대표적인 웨이퍼 업체는 바로 일본의 섬코하고 독일의 실트로닉인데 이 회사들의 주가가 50% 이상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반드시 상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주식 인수를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 자체, 이게 상당히 사업 기회니까 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 기회인지 여기서도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 둘 셋 지금 이야기했는데 하나 둘 세 가지 전부 다가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유형을 본다면 아까 보시다시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럼 SK가 제공했느냐? 아니죠. SK 제공한 게 아니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한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사업 계획을 준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게 범죄 구성 요건 네 가지 어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범죄가 성립하겠는가? 저는 상당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부적 절차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이게 이제 이게 회사 사업 기회 유용 금지라는 게 상법에도 나옵니다. 상법에 나오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치도록 상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지분 인수를 할 때는 SK 주식회사 이사회가 아예 개최되지가 않았습니다. 개최되지 않고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이제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위원회는 뭐 회사마다 뭐 감사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다른 위원회 뭐 환경보호위원회라든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위원회 뭐 보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마침 SK 주식회사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위원회는 4명이 사회이사 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사회 사항이 아니다. 대주주가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우리가 이사회에서 뭘 그걸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틀림없이 로펌의 자문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100% 받았다고 보는데 로펌에다가 이게 금액을 들여서 리갈 오피니언을 받았겠죠. 리갈 오피니언을 받더니 이건 뭐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에 인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틀림없이 받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이걸 노종화라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버넌스 위원회와 법률 자문까지 거쳤다면 차라리 이사회를 열어 정리하는 것이 확실했을 것이다. 이사회 보고를 안 했다가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논거를 마련한 구실로 거버넌스 위원회하고 로펌의 리갈 오피니언 받은 거 그걸로 때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떻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주주가 회사와 상관없이 자기 개인 돈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은 그거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정이 전혀 아니죠. 대주주가 그 사생활인데 그 사생활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 그걸 이사회에서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SK 주식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채권단으로서 주식을 사든 뭘 사든 그게 왜 이사회 대상입니까? 제가 회사법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공정위가 이 사건을 고발인의 편을 들어서 수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로 이거는 재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형사법적 성격의 법률에 대한 심각한 해석 오류를 가져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한 그 4가지 요건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면은 이거는 우리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재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2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가서 분명히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건 새로운 갈라파고스 규정이 된다라고 규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가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를 하고 책임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수의 책임 경영을 회사 사업기회 유용으로 결론 낼 경우 기업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때까지 공정위나 많은 그 학자들이 지배와 소유 괴리 해소해야 한다.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 회사를 100% 지배한다. 그게 맨날 경제학자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 실토론에서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 인사권도 행사하고 계속 모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거. 그게 바로 소유와 주식 지배의 괴리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서 안 된다. 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하여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러면 주식회사를 실제로 가지겠다 하니까 또 그거 왜 가지느냐고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주주는 계열사 지분을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또 취득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요건을 갖출 때만 가능한 것인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총수와 계열사가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냐하면 해외 기업이 아주 알짜
굉장히 좋은 해외 기업이 있다.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또 총수가 책임지고 사겠다 하는데 이거를 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전혀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꼭 고발을 하면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고발 안 하면 넘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 소유만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걸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 취득은 사업 기회가 아닌 기업 가치 제고 및 경영 책임 경영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보고요. CEO의 입장이라면 뭐 70% 안팎의 지분 샀으면 뭐 그걸로 충분하지.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룹 전체를 관할하는 총수의 입장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책임 경영을 위한 개인적인 투자일 뿐이지 이것을 사업 기회로 보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고 소유와 지배 괴리 차원에서 해소 차원에서 오히려 권장되어 온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는 이거는 사업계획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광주 신세계 얘기인데요. 광주 신세계에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했는데 신주가 인수가 안 된 거예요. 전부 다 포기한 겁니다. 왜 포기했냐?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안 될 것으로 본 거죠. 광주 신세계 백화점 전망이 없다. 거기 투자하니 차라리 딴 데 투자하겠다. 라는 이제 주주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미달 사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미달 사태가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나게 신주가 인수가 안 됐어요.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주요 주주들이 이 정용진 회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게 이제 서울신세계 정용진 회장 찾아고 제발 좀 민수해달라고, 우리 광주 신세계 좀 살려달라고, 우리 광주 지역에 이게 하나밖에 없는 이 중요한 백화점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막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 정용진 회장님 너 자기도 돈도 없는데 마지 못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이것을 또 이 사업계획 유용이다 해가지고 경제개혁연대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2013년 9월 10일 선고 2011 다 57869 판결입니다. 이거는 주식 산 거, 지분 산 거 이거는 기회 유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거는 뭐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 내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분을 취득한 거 이거는 사업기회다 아니다라는 판결이 이미 201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도 우리 그 SK 쪽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이 사실은 이게 이런 사건은 투자 그 총수의 지분 투자 사건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사업기회 유용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지도 않죠. 전부 다 독점금지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독점금지법이 목적이 뭐냐? 이게 시장에서 시장 집중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일반 집중을 막자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200개 이상의 독점금지법이 있지만 이 공정거래 쪽에 이렇게 해서 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이런 법률은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독점금지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독점금지 그쪽보다는 오히려 계속 대기업 71개 대기업 이거 감시하는데 온갖 정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부각이 되고 그것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어느 결에 독점금지법은 잊어버리고 이게 공정거래법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완전히 세뇌가 돼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공정거래의 존재 이유는 독점을 유효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소비자 후생을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독점 당국의 그 고유의 목적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고 계속 71개 대기업들이 뭐 하고 있나 이것만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회사 기회 유용 금지는 미국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이라고
하고 있죠. 코퍼레이트 오퍼튜니티 닥터린. 이게 이제 한국에도 이게 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2011년에 우리 상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그걸로 충분한 거죠. 다른 나라는 전부 그걸로 하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게 되니까 회사 사업을 대주주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 미국에 보면 콜라 사건인데, 코카콜라의 이 CEO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시럽 있죠. 시럽 제조 회사를 자기가 하나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시럽 제조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시럽을 100% 코카콜라가 인수를 했습니다.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를 제조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CEO가 만든 그 시럽 제조회사는 그거는 사업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냥 100%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코카콜라 다 사준다 이거죠. 이게 회사 기회 유형이죠. 코카콜라가 별도의 시럽 회사를 자회사로 두면 될 텐데 왜 CEO가 지 돈 들여서 하나의 사업을 만드느냐 이거죠. 사업 만들고 그걸 전부 다 이 회사에 납품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회사 기회 유형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니 경영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그 100% 납품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주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업 기회죠. 그냥 주식을 단순히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2011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에 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조문을 23조의 2 조문 2 이렇게 들어간 거는 뭡니까? 새로 뭐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래 23조가 그 대주주 사익 편취 조문인데 거기다가 또 한 조문을 더 덧붙여 갖고 23조 2를 만들어서 사업기회 유형이라는 것을 또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표가 공정거래법에 중복 규정이 된 겁니다. 2011년 플러스 2013년.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1항 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수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가 있는데 이 비교 보면 거의 뭐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냥 상법에는 이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정거래법은 이제 사업기회 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공이라는 말이 들어 있고, 오른쪽에 우리 상법상 회사기회 유형금지는 그냥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공한 거하고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지금 중복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만으로 충분하고 이 공정거래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전형적인 대주와 소유주자 이익충돌 문제이고 지금 방금 막 거의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제일 마지막 문단만 보겠습니다. 이 회사법 이슈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고, 한국에서만 이를 독점규제법에도 규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행정법, 동시에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형사법 문제로 다루는 것은 한국 특유의 그 엄벌주의 또는 기업에게 굉장한 기업을 거의 범죄 집단 수준으로 보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때까지 선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이 제1항 2호는 법문에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서 무혐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공정위가 무리하면 이것은 행정법원에서 저는 뒤집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이번에 그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명 중에 법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학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되겠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경제학자들께서는 뭐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너그럽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경제적 효과면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률은 엄격하게 법률 요건에 맞아야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지, 법률 요건도 맞지 않는데 그냥 뭐 효과가 이렇다 뭐 이런 걸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 공정위가 또 한 번 이때까지 그 많은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나중에 가서 또 망신당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사건이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그냥 멀쩡한 그 기업과 기업인을 흠집내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냥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서 계속 그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대형 그 사건인 것처럼 막 터뜨려 가지고 기업들에게 어떤 그 가혹한 막 그런 이미지를 자꾸 퍼뜨리는 기업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회사법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반드시 앞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사건의 개요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병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았는데 을이 병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황당한 고발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정위가 조사한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전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고발인과 공정위의 관계자가 특수관계가 있다면 이 또한 엄중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그 조사가 필요하고, 국민의 지탄도 공정위가 함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G 시트론이 어떤 회사냐 보면요, 2017년 1월에 SK가 매입을 했습니다만 2016년 말까지 사업을 보면 주당 순이익이 103원이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5년, 2014년 매번 적자를 기록해서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G 시트론의 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일단 이렇게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각을 하겠죠. 그래서 LG 시트론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매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경영권 매각에 나섰죠. 그리고 2016년 말 기준으로 PER이 176.1입니다.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대박을 친 겁니다. LG 시트론 주주, 기존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익을 본 거죠. 그리고 기타 주주의 경우에는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의 가치는 하락될 수밖에 없죠. 할인율이 30% 할인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 또한 2016년 말 PER이 123.3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LG 시트론도 사실은 적당한 가격, 자신의 보면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는 가격으로 매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좋은 적당한 가격, 좋은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그럼 을이 병에게 좋은 사회 기회를 제공했다?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계산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를 좋은 사업 기회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결과론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LG가 포기하면서 매각을 했다, 뭐 이런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데 그것도 여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8월의 기사입니다. 지분 매각에 어려움에 봉착됐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 2016년에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져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SK가 인수한 그러한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SK 관점에서는 뭐냐?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그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프리미엄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에 추가적인 자금 투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를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 이건 어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모든 투자 지분에 있어서 100%를 매입해야지만 된다.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주장이고, SK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부의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에 그러면 또 따로 이 어떤 다른 여타 주주의 간섭 없이 최대한 주주부를 올릴 수 있는 최대의 지분율은 사실은 이 특별 결의가 가능한 선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매입하는 것은 무슨 자신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의 매수자가 주식의 매입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 분명히 그 버거펀드라든지 매도자가 있는 것이고, 또 이 SK라든지 또 이런 매입자 입장인데, 그 매입자가 다른 매입자에게 매도할 기회를, 매입할 기회를 준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요건 여러 가지 정관 변경 등의 전반적인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LG 실트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권한 이외에 추가적인 매입에 대해서는 자금의 다른 투자 기회와 견주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판단한 그런 하에서 이제 매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최준성 교수님께서 공정거래법 47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누가 봐도 경제학자가 보든 법률학자가 보든 아니 일반인이 보든 이것은 명백하게 이 법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지분 매각 권한은 SK에게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권한이 없는 SK가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공정위가 이거를 고발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판결을 내서 기각해야 될 이런 사건을 몇 년간을 끌어왔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정치적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분노의 화살을 공정에게 돌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 지분 매각한 사람이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사전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몇 년간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고발을 받으면 고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공정위의 업무가 진짜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위 업무 전반적인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정위의 이러한 절차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하고 공정위의 업무 절차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준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률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하다, 뭐가 상당하다는 일인지 사전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권력 극대화의 다름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행정 권력의 남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에 엄중하게 그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용수익 처분에 대한 제약을 통함으로써 얻는 고익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게 공익이 성립된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결국 추구하는 공익이 없는 이러한 법률은 시급히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공정위 내부 및 고발 관련 관계자들 조사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공정거래법에 있는 사업기회 제공 금지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이제 회사법적 영역, 즉 민사 영역에 해결을 하는데 이걸 굳이 공정거래법에 넣어서 행정관청에서 과징금도 때리고 형사벌칙까지 때려야 하는 사항인가? 이 법률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1조에 보면 공정거래법 목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이 목적에 과연 이 규제가 적합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규제에 대해서는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정호열 교수님께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규제는 범위의 경제 추구, 조인트 벤처의 설립이나 합병 등 기업 집단과 그 계열사의 제반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효율성 추구를 저해하며 관련 거래 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존폐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총수나 경영진의 지분 투자하고 이 사업기 제공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좀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규정 위반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형사벌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해야 된다. 특히 고의나 인과관계 일련의 법률 요건들이 객관적인 증거에서 명확히 증명되어야 되는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성 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시장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관점도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총수나 경영진이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장에서는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에 보면 당해회사의 최대 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고 하게 되면 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나 임원진들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회사의 주가 상승, 이 주가 상승의 결론은 주주 가치, 소액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막연히 그냥 결과적으로 봤으니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행정 제재가 그다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책임 투자 결론적으로는 그 주주 가치의 손실로 이어질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님과 이렇게 LG 실트론 사례에선 교수님께서 뭐 구성 요건 해당이 안 된다라고 미리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다음 같은 점들이 좀 증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후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전적인, 즉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웨이퍼 산업의 전명이 좋았고 그 다음에 LG 실트론 지분을 100% 매입하는 것이 SK 자본 분배의 최적 상황이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SK와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그리고 둘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최 회장님이 20.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고, 플러스 채권단이나 이제 중국 경쟁사 등 이 공정 경쟁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에 세 가지 사항을 다 알고 또 그 담합을 했어야, 그런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부당성이 성립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부당이득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결과론적인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SK에서 LG 실트론 인수 당시에 업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채권단이나 LG가 이 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아까 양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회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업황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회 유용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지배력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지배에 이르지 않는 지분 취득, 총수의 지분 취득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제약을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계열사가 사업을 지배하고 있고 총수가 추가로 좀 취득한다면 그 시장에서 긍정적 시그널일 텐데, 그것마저 금지하게 된다면 부당하게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 공정거래법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71개 대기업들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기업들 사실 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입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부당한 규제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거는 앞으로 좀 더 지양을 하고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